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앞으로 계속 다루어질 중국사의 사건과 일화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5천년 중국사를 단 50분 안에 관통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요약하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신화로 인정되는 삼왕오제의 역사.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중국의 역사가 삼왕오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삼왕오제 기록의 역사성이 부정되고 종교적 영향으로 꾸며진 신화임이 판명되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삼왕의 역사를 신화로 생각하여 기록하지 않았으며 오제 본기부터 기록하고 있다. 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오제는 황제의 뒤를 이은 5자손을 뜻하는데 소오금천, 전욱구양, 제곡고신, 제요도당, 제순유의 5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시족의 우두머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황제는 중국 문명의 개조로 여겨지고 있으며 요임금과 순임금은 성분의 이상형으로 높이 추앙되고 있다. 요임금의 말년에 홍수가 일어나 우가 치수사업에 성공했다. 요임금을 이은 순임금은 치수사업 성공에 공이 많았던 우에게 천자의 자리를 물려주었다. 우는 왕위에 올라 하왕조를 열었다. 반유목적, 반농경적 사회였던 하나라는 도읍지나 거주지를 자주 이동하였다. 우는 제위를 민간의 현자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제후들이 우의 아들계를 추대하여 이때부터 선양제가 없어지고 상속제에 의한 왕조가 17대에 걸쳐 이어졌다. 17대 거왕은 말이라는 미녀에 빠져 폭정으로 민심을 잃고 은나라의 탕왕에 의해 멸망당하였다. 최초로 실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은나라와 주나라의 역사.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다고 여겨지는 최초의 중국 왕조는 은나라이다. 은나라는 여러 차례 수도를 옮겼는데 19대 반경왕이 마지막으로 옮긴 수도가 은이었으므로 은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다만 오늘날 역사학계에서는 은이라는 이름보다는 상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쓰고 있다. 은나라를 세운 인물은 전설상 인물인 황제의 후손 탕왕으로서 그는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폭군 거왕을 몰아내고 은나라를 개국하였다. 탕왕은 명제상 이윤의 협력으로 은왕조를 세우고 왕도 정치를 폈다. 19대 임금 반경은 도읍을 은어로 옮기고 쇠퇴해가는 은왕조를 중흥시켰다. 이후 등장한 주왕은 달기라고 하는 요사한 미녀에게 정신을 빼앗겨 주지웅림의 놀이와 포락지형이라는 가혹한 형벌로 포악함을 떨쳤다. 그러자 서쪽의 위화분지에서 세력을 확대한 주나라의 무왕이 목야의 싸움에서 은을 멸망시키고 주왕조를 세웠다. 주왕조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 790년간 지속되었으며 봉건제를 실시했다. 또 농업을 장려했고 황무지 개척을 추진하였으며 철을 사용하여 농기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무왕의 동생 주공은 새로운 법도와 예약을 제정하여 주나라의 기틀을 다졌으며 나열인 조카 성왕을 도와 선정을 폈다. 10대 여왕 때에 이르러 민중의 반란이 일어나 여왕은 도망치고 공화의 시대가 열린다. 12대 유왕은 포사라는 미녀에 빠져 거짓 봉화를 올리게 하고 태자를 바꾸는 등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이에 제후들의 요청으로 견융족이 주나라를 침략하여 폭군 유왕을 살해했다. 견융족이 자기 땅으로 물러나지 않자 제후들은 13대 임금으로 평왕을 옹립하고 견융족을 몰아냈다. 하지만 평왕은 견융족의 재침입을 피하기 위해 기원전 771년 수도를 지금의 서안 부근인 호경보다 동쪽인 지금의 낙양 부근인 나급으로 옮김으로써 동주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천도 시기를 기준으로 이전을 서주, 이후를 동주로 부른다. 제후국들이 줄기차게 세력을 다툰 춘추전국 시대의 역사. 주나라 13대 평왕이 낙양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부터를 동주시대라고 하고 동주시대는 다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누어진다. 주나라가 나급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 왕실의 세력이 점점 약해져 천자로서의 위력이 없어지고 대신 강력한 제후국들이 서로 세력을 다투게 되었다. 제후국들은 공공연히 주왕실의 반기를 들고 인재를 등용하여 국력과 군사력을 확장하는 데 매진하였다. 그들의 목표는 패자가 되어 천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었으므로 영토 확장에 국력을 집중하여 쉴 틈 없이 치열한 전쟁을 치렀다. 이리하여 주나라 초기에 1천여 개에 달하던 제후국가의 수가 마침내는 10여 개로 압축되었다. 이 가운데 패권을 잡은 제후를 춘추오패라고 하는데
이 5패는 제의 환공, 진의 문공, 초의 장왕, 오왕하며 월왕구천이라는 설이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먼저 제의 환공은 관중과 포숙의 도움으로 패자가 되어 기원전 651년 규구에서 제후들을 모아 회맹하였다. 진의 문궁은 오랜 망명 생활 끝에 성복의 대전에서 강력한 라이벌인 초나라의 성왕을 물리치고 패자가 되어 천토에서 회맹하였다. 초의 장왕은 필의 전투에서 진을 물리치고 패자로 인정받았다. 그 후 천하의 형세는 진과 초가 남북으로 대치하고 동쪽의 제와 서쪽의 진이 서로 견제하는 사강의 시대로 접어든다. 기원전 546년 송나라의 수도에서 미병회담이 열려 일종의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중원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으며 이때 남쪽에서 오나라와 월나라가 일어났다. 오왕 한면은 오자서, 손무 등의 계책을 써서 초나라, 진나라, 제나라를 제압하고 이어서 이웃의 월나라를 제압하였다. 이후 오왕 부차, 오자서, 손무, 월왕구천, 법녀가 등장하는 와신상담의 복수전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기원전 453년 강력했던 진나라가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의 세 나라로 분리되면서 전국시대가 펼쳐진다. 이 세 나라 외에 진나라, 초나라, 연나라, 제나라의 네 나라까지 모두 7나라가 서로 대립했으니 이들을 전국칠흥이라고 부른다. 전국칠흥 가운데에 처음 패자의 자리를 다툰 것은 위나라, 제나라, 진나라의 세 나라였다. 제나라는 유명한 병법가 손빈의 계책을 써서 위나라의 장수방연을 마릉의 싸움에서 패사시켰다. 진나라의 효궁은 법가인 공손왕을 등용하고 부국강병을 위한 일대 정치군사 개혁을 실시하여 천하 통일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갔다. 진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6나라는 합종연행의 계책을 채택하고 나름대로 국력 배양에 힘을 쏟지만 계속된 전쟁으로 국력이 점차 쇠약해져 차례차례 진나라에 멸망당해버린다. 마침내 기원전 221년 제나라가 마지막으로 진나라에 항복함으로써 진나라의 시황제가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의 황제가 된다. 이 시대는 제자백가의 사상이 발전하고 많은 인물이 등장한 시기였다.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 진나라의 역사.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한 시황제는 봉건제를 폐지하고 군현제를 실시하여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는 승상 이사에게 명하여 문자와 도량령을 통일하는 등 모든 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장군 몽염에게 명하여 흉노를 정벌하고 만리장성을 쌓는 대공사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시황제는 장생불사의 꿈을 이루어주겠다는 방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역사상 유례없는 이른바 분서갱유를 단행하였다. 아방궁을 건축하고 여살릉을 조성하기 위하여 300만 명 이상의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였으며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였다. 기원전 210년인 시황제 37년 시황제가 남쪽 순행 중에 사고에서 병으로 죽자 환관조고는 승상 이사를 압박하여 장자부소가 아닌 후회를 이세 황제로 옹립하고 전권을 휘두르다가 이사마저도 계략으로 제거하였다. 시황제의 뒤를 이은 이세황제 호에는 잔악무도한 정치만을 일삼았다. 진왕조의 포갑정치와 대규모 인력동원은 시황제가 죽은 다음해인 기원전 209년 마침내 진승과 오광이 반란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진승과 오광의 봉기는 진나라 장군 장안에 의해 실패로 끝났으나 이 반란을 신호로 각지에서 진나라 타도를 외치는 반란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랐다. 유방과 항우도 이때 봉기하여 여러 제후들과 힘을 합쳐 진나라 타도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한편 환관조고는 이세황제마저 계략을 써서 자결하도록 만든 후 자신이 황제가 되려고 획책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일단 포기하고 부소의 아들 자영을 왕으로 옹립하였다. 그러나 자영은 꾀를 써서 조고를 죽이고 함양으로 진군해온 패공 유방에게 항복하였다. 이로써 진나라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지 불과 40년 만에 멸망하고 만 것이다. 유방은 진왕을 살려두었으나 뒤늦게 함양으로 들어온 항우는 진왕을 죽이고 함양의 금은 보화를 자기 것으로 하였다. 진나라가 멸망한 후 유방과 항우가 천하를 놓고 다투게 되었다.
유방의 진영에는 장량, 소아, 한신 등의 명참모와 명장이 있어 유방을 잘 보좌하였고 항우의 진영에서는 범증이 자주 계책을 진언하였으나 항우는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방은 홍문에서 죽을 고비를 맞기도 했지만 기원전 202년부터 분리했던 전세를 만회하여 초원전의 마지막 싸움인 해야의 싸움에서 궁지에 몰린 항우를 괴멸시키고 5강에서 최후를 마치게 한다. 엄격히 말해 진나라 타도의 수운갑은 항우임에 틀림없었으나 마지막 승리의 열매를 딴 영웅은 한왕조를 세운 유방이었다. 중국 두 번째의 통일왕조, 한나라의 역사. 한나라는 유방이 초안전으로 이름 불린 중원 쟁탈전 끝에 항우를 물리치고 세운 왕조로서 진나라에 이어 중국의 두 번째 통일왕조이다. 수도는 장안이었는데 그 위치가 후에 세워진 후한의 수도 낙양보다 서쪽에 있어서 서안이라고도 불린다. 고조 유방은 봉건제의 장점과 군현제의 장점을 살린 이른바 군국제를 실시하였다. 한신, 팽월, 경포 등 1등 개국 공신들을 차례차례 숙청하였고 흉노에는 화친책을 썼다. 고조가 죽고 난 후 여태후의 집권시대가 당분간 이어진다. 여태후는 여씨의 천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태후가 죽자 천하는 다시 유씨의 것이 되었다. 문제, 경제 시기에는 내실을 다지는 데에 주력하여 천하는 문경에 칠하고 일컬어지는 태평성대를 구가하였다. 경제가 제후의 세력을 약화시키려 하자 오초칠국이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주발의 아들 주아부에 의해 쉽게 평정되었다. 경제의 뒤를 이은 무제는 창업일에 쌓아올린 경제적 여력을 바탕으로 과감하고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쳤다. 그는 지금까지의 화친 정책을 버리고 적극적인 흉노 정벌 정책으로 일관하여 위청, 곽거병 등에게 명하여 변방의 흉노를 토벌하였으며 또한 동월과 남월, 조선을 정복하여 한나라의 위력을 크게 떨치었다. 흉노 정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장건은 역사상 유명한 실크로드 개척의 선구자가 되었다. 또한 무제는 동중서를 중용하여 유학 이념에 따른 통치 철학을 나라의 기본 이념으로 삼았다. 한편 사마천의 사기도 이때 쓰여졌다. 국내적으로는 무고의 난이 일어나 황태자가 살해당하는 등 불상사도 많았으며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중신들의 희생도 많았다. 무제 이후 여러 황제를 거치면서 득세한 외척들의 치열한 권력 투쟁과 환관들의 전횡으로 나라는 혼란스러워졌다. 마침내 외척 왕망이 제14대 평제를 독살하고 전한을 찬탈하였다. 왕망은 국호를 신이라 하고 제위에 올라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강구하였으나 너무나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백성을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조정에서는 징병을 실시하여 흉노와 서역에 대하여 전쟁을 벌였으며 설상가상으로 매년 자연재해가 발생해 굶주려 죽는 자가 10명 가운데 7, 8명에 이르는 참혹한 상태에 이르는 지역도 있었다. 결국 왕망의 개혁 정치는 전면적으로 실패하여 이미 통치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고 말았다. 각지에서 왕망 정권에 반대하는 봉기군이 일어난 것은 왕망의 실정이 표면화되면서였다. 일반 백성 가운데는 황제가 누가 되든 백성들의 생활만 편안하게 해준다면 그자에게 복종한다는 심리가 다분히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왕조를 부흥해서 일어난 후한의 역사. 왕망 정권의 제도개혁 실패와 잇따른 실정으로 전국에서 봉기군이 난립하자 각 지방의 호족과 지주 계급들도 다투어 무장을 하였다. 이들 잡다한 세력들은 왕망 타도를 외치고 일어나 혹은 연합하고 혹은 서로 공격하는 혼전을 벌였다. 이들 가운데 남양 출신의 호족으로 한왕조의 핏줄을 이은 유연, 유수 형제가 거느린 부대가 가장 강력하였다. 이들은 한왕조 부흥이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봉기하였다. 왕망은 이들 봉기군에 의해 장안을 포위당해 마침내 죽임을 당했다. 성천자로서 천하에 군림하려던 그의 꿈은 불과 15년 만에 산산조각이 나고 만 것이었다. 그 15년도 혼란과 전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최후의 승리자는 호족 집단의 지도자였으며 한왕조의 일원이었던 유수였다. 그는 경시제 유연의 부장으로 출전한 곤양의 싸움에서 중국 전사상 최소의 병력으로 최다의 병력을 무찌르는 비범한 재능을 발휘한 바 있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된 유수가 후한왕조를 창업하게 되니
이이가 광무제이다. 광무제 유수는 천하가 일단 평정되자 내치에 힘을 기울여 백성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어 갔다. 이 시기에 채륜이 세계 최초의 종이인 채우지를 만들고 장영이 혼천의와 지동이를 만드는 등 문화가 번창하였다. 그리고 반초가 서역 여러 나라와 교역길을 열어 실크로드를 다시 개척하였다. 4대 황제인 화제 때부터 황제의 최측근인 환관 세력과 외척 세력 간의 권력 쟁탈전으로 정치는 점점 타락해갔으며 사회 전반의 침체가 뒤따랐다. 안제 때부터 서쪽의 강족이 변경을 자주 침입하였고 환제와 영제의 치세부터는 외척 양기의 전횡에 이어 당고의 화가 두 차례나 일어나면서 유능한 선비들이 조정에서 축출, 제거되어 조정의 통치 능력이 현저히 약화하였다. 또 매관매직과 수탈이 빈번해지면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 갔으며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장각이라는 자가 태평도라는 종교단체를 조직하여 세력을 확장하더니 급기야는 정치단체로 변신하여 184년 후한왕조 타도를 외치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 황건적의 난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군벌들의 힘은 더욱 강해졌다. 영웅이 명멸한 삼국시대, 황건적을 토벌한 다음에 영제가 죽자 한나라의 조정은 삽시간에 외척과 환관 간의 싸움터로 변했다. 장양이 수장으로 있던 환관무리 십상시는 외척이었던 대장군 하진을 제거하였으나 결국 원소로부터 급습당해 십상시와 2천여 명의 환관들이 살해되었다. 이로써 외척들과 환관들의 긴 싸움은 끝났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몰락과 군벌들의 전쟁이라는 훨씬 심각한 혼란의 시대를 초래한 것이었다. 하진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동탁은 영제의 뒤를 이은 소제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유엽을 헌제로 즉위시킨 뒤 정권을 훔친다. 그러나 190년 원소의 주도하에 조직된 반동탁연합군에게 계속 패배한 동탁은 낙양을 불사른 후 헌제를 데리고 장안으로 도망쳤으나 왕윤과 여포에게 목숨을 잃게 된다. 이로써 반동탁 연합군 내의 수많은 야심가들이 각각 한 조각씩의 땅을 차지하고 패권을 다투는 군웅할 거의 시대를 거쳐 삼국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촉한, 위, 오를 삼국이라 한다. 삼국 가운데 가장 유리한 중원지역을 차지하고 기선을 제압한 것은 위나라의 조조였다. 조조는 당대 인류의 전략가로 장안에서 도망해온 후한의 마지막 황제 헌제를 맞아들이고 천자의 명을 빙자하여 군웅들을 호령하였다. 조조는 원소를 관도의 대전에서 격파함으로써 중원 통일의 기초를 닦았으며 그 후 승상이 되어 황제를 능가하는 권세를 휘둘렀다. 208년 천하통일의 대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손권, 유비의 연합군과 적벽에서 결전을 벌였으나 이 전투에서 대패함으로써 천하통일의 꿈은 깨어지고 대신 삼국이 정립하는 형세로 바뀌었다. 이후 사마중달의 증손자 사마염은 조조를 이은 조비의 위나라를 빼앗아 오를 멸망시키고 일단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였다. 한편 촉한의 유비는 제갈공명을 삼고의 예로서 맞아들이고 오나라 손권과 연합하여 적벽에서 조조의 80만 대군을 격파하였다. 이로써 중원을 정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유비가 죽은 후 제갈공명은 후주 유선을 도와 중원의 복을 목표로 전후 두 차례에 걸쳐 애국 충정이 넘치는 출사표를 올리고 6차에 걸쳐 조조의 뒤를 이은 조비의 위나라를 공격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오장원의 진중에서 일생을 마쳤다. 결국 촉한은 조조의 손자 조한 때에 이르러 이 나라에 의해 43년 만에 멸망하였다. 한편 오나라의 손권은 형주를 지키던 관운장을 맥성에서 생포하여 죽임으로써 복수의 이를 갈던 유비와 일흥에서 일전을 벌이게 된다. 유비는 이 싸움에서 패한 것이 원인이 되어 병이 들어 생을 마감한 것이었다. 한편 손권이 죽은 후 어린 손량이 252년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나 오나라는 급속도로 몰락하기 시작했다. 결국 건업은 280년 3월에 사마염의 진에게 함락당한다. 이로써 삼국시대는 끝나고 약 300여 년간의 또 다른 혼란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민족에게 북방을 내어준 서진의 역사. 호족 출신 사마이는 조조 아래에서 249년에 승상이 되고 이후 그의 아들 사마사, 사마소 등이 사실상 위나라의 정권을 장악하였다. 사마소는
촉한을 토멸한 공로로 진왕이 되었으며 그의 아들 사마염은 265년 위나라로부터 선양을 받아 서진왕조를 세우고 정치를 안정시켜 나갔다. 무제 사마염은 즉위 초에는 검소한 생활로 모범을 보였으나 점점 사치와 방탕에 빠졌으며 귀족들도 마치 경쟁이라도 벌이듯 사치와 부를 과시하였다. 무제가 죽고 백치왕제 해제가 즉위하자 추녀왕후 가난풍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로써 국정은 점점 문란해지고 왕조의 울타리로서 강력한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던 8명의 왕들이 난을 일으키는 혼란과 살육의 시대가 전개된다. 16년에 걸친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팔왕의 난이라 부른다. 팔왕의 난은 306년에 끝났지만 이는 영가의 상난을 부르고 영가의 상난으로 서진의 국력은 크게 쇠퇴했다. 더욱이 팔왕의 난 당시 왕족들이 변방과 내지에 정착해 살던 흉노족, 선비족 등의 이민족을 용병으로 고용함으로써 이민족들의 세력은 매우 커지게 되었으며 이후 이들이 북방의 세력 판도를 좌우하게 되었다. 결국 서진의 마지막 황제 민제가 316년 흉노족 출신인 북한의 유유에게 사로잡혀 죽음으로써 서진은 52년 만에 멸망하고 오호심 육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피난 정권 동진과 북부를 석권한 오호심 육국 시대의 역사. 서진 시대 팔왕의 난이 한창일 때 건업에 주둔하고 있던 왕실의 일족 사마에는 왕도 등 중원의 호족과 토착 호족들의 추대를 받아 317년 현재의 남경인 건업을 건강으로 개명하고 이곳을 수도로 정해 동진을 세웠다. 사마에는 동진의 관중이라 불리는 왕도의 도움으로 강남 지방 호족들을 복종시켜 동진의 기반을 튼튼히 해나갔다. 동진 정권은 이후 약 100년 동안은 왕씨 일족과 그 뒤를 이은 유씨, 사씨, 환씨 등이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한편 북부에서는 흉노, 선비, 갈, 저, 강 등 5 이민족이 130년간에 걸쳐 서진이 망한 북부에 16개 왕조를 세웠다. 이를 오호심육국이라 부른다. 이들 중 전진이 북부를 한때 통일하였으나 비수의 대전에서 동진에게 패함으로써 통일의 꿈이 와해되었다. 마지막으로 선비족의 탁발씨가 세운 북위가 점점 강력해져 주위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439년 다시 중국 북부를 통일함으로써 오호심육국 시대의 종지부를 찍었다. 한편 동진은 끝내 북부를 수복하지는 못하였으나 383년에는 비수의 대전에서 전진왕 북연의 대군을 격파함으로써 양자강 이남의 땅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동진 최후의 황제 공제는 협박에 의해 유유에게 천자의 자리를 선양하니 동진 왕조는 410년에 종말을 고했다. 이처럼 북부는 북위가 통일하고 남부는 유유가 동진을 몰아내고 송왕조를 세우니 이것이 남북조 시대의 서막이었다. 왕조의 잦은 교체로 혼란이 극심하였던 남북조 시대. 410년 동진 최후의 황제 공제를 몰아내고 제위에 오른 유유는 나라 이름을 송이라 하고 수도를 건강에 두었다. 이를 역사에서는 유송이라고 부른다. 남북조의 시대 구분은 일반적으로 동진 왕조가 멸망한 410년부터 수나라가 남조의 진을 멸하고 천하를 통일한 589년까지의 약 180년을 가리킨다. 남조는 동진 왕조에 이어 강남 지방에 세워졌던 송제양진의 4개 왕조를 말한다. 북조는 16국으로 분열되었던 여러 나라가 439년 북위에 통일되었다가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국 수나라로 전해졌다. 그리고 북조의 수나라는 다시 남조의 진을 병합함으로써 비로소 남북이 통일된 왕조를 세우게 된다. 이 시대의 특징은 왕조의 교체가 빈번하여 사회혼란이 극심하였다는 점이다. 남조의 지배계급은 북부 중국에서 이주해온 귀족들로서 전통적인 한족의 문화를 보호하는 데 힘을 기울였고 북조의 지배계급은 강력한 무력을 바탕으로 한민족을 억압하는 정책을 폈다. 이 시대에는 중국 문화의 중심이 황하유역으로부터 강남 지방으로 옮겨져 화려하고 정교한 육조 문화를 이루었다. 육조란 남쪽을 지배하였던 오와 동진, 송제양진의 6개 왕조를 가리키는 말이다. 문학에서는 전원시의 창시자이며 귀거래사, 도화원기로 유명한 도연명, 서예에는 서성왕이지, 회화에는 화성고개지 등의 명인이 배출되어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다. 반면에 북조에서는 한족 문화의 섭취에 힘썼으나
특별히 발전된 것은 없었다. 남북조 모두 불교가 융성했다는 사실은 중국 역사상 주목할 만한 일이다. 특히 남조의 양무제는 즉위 초에는 명군으로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폈으며 남조 시대의 불교를 공전의 전성시대로 만들어 항제보살로 불려지기도 하였다. 긴 분열 시대를 끝냈으나 대토목공사로 멸망을 재촉한 수나라. 한편 북주의 무제가 북조의 통일을 달성했으나 8세의 어린 황제 정제가 즉위한 후 태후의 아버지로서 정권을 장악한 양견은 관중 지역 이외의 모든 곳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여 북주 내에서 패권을 확고히 다졌다. 이렇게 북주의 정권을 장악한 양견이 북주를 대신하여 수나라를 세우고 이어서 588년에 차남 양광을 사령관으로 하는 50만 대군을 파견해 남조의 진왕조를 무너뜨리고 중국을 통일하는 과정은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이로써 남조의 진나라는 나라를 세운 지 22년 만인 579년에 멸망하였다. 그리고 서진이 멸망한 이후 약 405년에 걸친 기나긴 분열 시대가 종결되었다. 수왕조의 창립자 문제 양견은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확립하였으며 군사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여 병농일치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요역과 세금을 경감하여 전란과 대규모 토목 사업에 지친 백성들의 노고를 어루만지는 선정을 펼쳤다. 이로써 문제의 통치 시기는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번영하여 역사상 선정으로 일컬어지는 개왕의 치라고 칭송을 받았다. 604년 문제가 병상에 눕자 황태자 양광이 문제를 시해하고 수나라의 2대 황제가 되니 이 사람이 악명을 떨친 수나라의 양제였다. 양제는 제위에 오르자 동도건설과 대우나 개설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상 위대한 사업을 성취했다고도 할 수 있으나 대토목공사 때문에 백성들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였다. 이를 견디다 못해 제2차 고구려 원정 기간에 일어난 양형감의 반란을 기점으로 이밀, 이연 등이 그 뒤를 따라 반란을 일으켰으며 백성들은 이에 호응하여 전국이 반란의 불길에 쌓이게 되었다. 양제는 618년 양도에서 최측근의 근위군들에게 살해당했다. 양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연은 마침내 장안에서 제위에 올라 나라 이름을 당이라 하였다. 이로써 수나라는 겨우 3대 39년 만에 멸망하였다.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으나 한관과 외척의 바로로 망한 당나라의 역사. 이연이 당나라를 세우는 데는 그의 둘째 아들 이세민의 활약이 컸다. 당나라 건국 후 태자 건성이 세민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세민은 기선을 제압하여 현무문에서 태자 건성과 동생 원기를 제거하였다. 태종 이세민은 제위에 오르자 안으로 중앙집권제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역사상 선정으로 일컬어지는 정관의 치를 이룩함으로써 당왕조 300년의 기초를 튼튼히 하였다. 제3대 고종의 집권 때 측천무가 고종을 대신하여 정권을 전행하다가 690년에 스스로 제위에 올라 나라 이름을 주라 칭하고 수도를 낙양으로 옮겼다. 무측천은 자신의 아들이자 황제인 중종과 예종을 연이어 폐하고 자신이 직접 즉위했다. 그녀가 통치한 시기는 태종의 정권의 치에 버금간다고 하여 무주의 치라고 불린다. 705년 측천무의 정권은 끝이 나고 당왕조는 다시 회복되었으나 중종의 황후 위씨의 전행으로 정치는 다시 문란해졌다. 이때 즉위한 현종이 정치를 개혁하고 국력에 충실을 기하자 당왕조는 다시 중흥하여 개원의 치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현종은 정치의 실증을 느끼고 양귀비를 총애하면서부터 간신히 득세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치가 문란해지고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지자 곧 알록산의 난이 일어났다. 중앙정부의 통치력을 크게 약화시킨 알록산의 난은 9년간 계속되다가 겨우 진정되었으나 토번, 돌궐 등의 이민족이 당나라를 유린하면서 인구가 반으로 줄어드는 등 당나라는 크게 약화되었다. 국력이 약화된 당나라는 현종 제위 말기부터 귀족들의 장원 토지가 증가하여 이에 불만을 품은 백성들이 각지에서 밀란을 일으켰다. 결국 당나라는 조세제도를 양세법으로 군사제도는 모병제로 바꾸었으나 수많은 반란 속에서 절도사의 세력이 커지고 중앙에서는 한관과 외척이 권력 다툼을 벌임으로써 나라의 멸망을 재촉하였다.
마침내 당나라는 황소의 난을 거쳐 절도사인 주전충에게 멸망당하였다. 고유의 문화가 개화된 시기로 이백과 두보를 비롯하여 한유, 유종원, 구양순, 안진경 등이 배출되었다. 중원 지역에서 혼란이 계속된 5대 19개 역사. 당나라가 멸망한 후 송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까지 약 반세기 동안 중원 지역에서는 907년에서 960년에 걸쳐 주전충의 후량, 돌궐 이조눅의 후당, 돌궐 석경당의 후진, 돌궐 유지원의 후한, 과귀의 후주, 다섯 왕조가 교체되면서 이어졌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중국 남부와 산서 일대에서는 주로 당나라 말기에 절도사들이 세운 10개 왕조가 존속하였는데 역사상 이를 5대 19기라 한다. 북의 마지막 왕조인 후주의 세종은 959년 통일을 향한 원정에서 돌아오던 중 아깝게 병사하고 말았다. 세종의 뒤를 계승한 사람은 겨우 7살의 시종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 황제를 모시고 요나라와 싸우는 것에 불안을 느낀 군인들은 도중에 금군 사령관인 조광윤을 황제로 옹립하였다. 조광윤은 공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960년 송나라를 건국함으로써 통일의 대업은 그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북쪽의 오랑캐에게 평화를 구걸하며 연명한 송나라의 역사. 북송의 공식 국호는 송이었으나 역사적으로는 뒤에 금나라에 의해 개봉에서 쫓겨나나마한 남송 왕조와 구별하여 북송이라 불리었다. 역사상 명군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태조 조광윤은 제위에 오르자 무인 세력을 억제하고 중앙집권제의 확립에 힘을 기울였다. 뒤를 이은 동생 태종도 태조의 유업을 이어 연운 16주의 수복을 꾀하며 요나라와 싸웠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진종, 인종 시대에는 국력이 신장되고 번영하였으나 인종 말년부터는 요나라와 서하의 침입에 대처하느라 군사비를 과중하게 지출함으로써 재정이 궁핍해지고 백성들의 생활이 피폐해졌다. 신종은 신법파 왕한석을 등용하여 국정개혁에 나섰다. 신법은 주로 영세농민의 보호와 대상인 대지주의 억제를 목표로 한 것이기에 지주, 상인 세력과 구법파의 엄청난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신법파와 구법파의 다툼은 나날이 격렬해져갔다. 구법파의 대표자는 자치통감의 편찬자로 유명한 사마광이었다. 두 사람이 죽은 후 정책에 의한 다툼은 곧 당리에 의한 다툼으로 추락했다. 이러한 다툼과 북방민족에 대한 과도한 세공 등으로 서서히 북송의 국력은 기울어져 갔다. 이때 동북지방에서 일어난 여진족이 요나라의 착취에 대항해 부족이 단결하여 1115년에 나라를 세우니 이것이 바로 금나라였다. 북송은 공동으로 요를 공격하자고 금과 약속하였다. 1121년 금나라와 공동으로 출병하여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껍데기뿐인 연운 16주의 일부를 되찾았다. 그리고 강해진 금나라에 대항하기 위해 요나라의 잔당과 다시 손을 잡았는데 이것이 금나라의 분노를 사게 되어 1127년 개봉을 함락당하고 황제 흠종과 상왕 휘종이 북쪽으로 연행되어 간 치욕적인 정강의 변을 당하였다. 이에 흠종의 동생 조구가 남쪽 항주에서 제위에 올라 금나라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던 회아이남의 땅에서 북송을 제응하였다. 이로써 북쪽에서 9대 168년간을 이어온 송나라는 항주에 도읍한 남송에서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주전파인 악비 등이 금나라를 몰아내기 위해 분전하였으나 강화파인 진해가 정권을 잡아 남송은 내리막길로 들어섰다. 이어서 북방에서 새로 일어난 몽골이 서하와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여세를 몰아 남송으로 침입해왔다. 문천상, 장세걸 등이 최후까지 항전했으나 남송은 결국 9대 152년 만에 원나라에 멸망당하였다. 문화국가를 표방한 송나라는 자치통감의 사마광, 성리학의 집대성자 주의, 당송 8대가인 구양수, 소동파, 소식, 왕한석 등 많은 문인과 학자를 배출하여 문화의 꽃을 피웠다. 초원의 왕자,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의 역사. 몽골 초원의 영웅 징기스칸은 유럽과 아시아를 무력으로 석권하여 역사상 유례없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1260년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가 후계자 싸움에서 승리하여 칸의 자리에 오른 후 나라 이름을 대원으로 고치고 수도를 연경으로 옮겨 대도라고 칭하였다. 이 과정에서 몽골 제국은 재편되어
원나라는 지배 영역이 사실상 원나라 영토로 한정되는 쿠빌라이 가문의 세습령이 되었다. 중국을 통일한 쿠빌라이는 다른 한국들과 관계를 끊고 현재의 중국과 몽골 지역을 다스렸다. 쿠빌라이의 치세 35년간은 원의 황금시대로서 전국을 연결한 역전제도의 발달로 동서의 교류가 활발해져 수도 대도에는 유럽 각국에서 온 생목인이 자주 눈에 띄었고 많은 외국 상품이 거래되었다. 인도양을 통한 해상무역도 활발해져 해안도시 천주는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원나라는 중앙에 중서성, 추밀원, 어사대를 두어 권력을 분산시키고 지방에는 행중서성을 두어 중앙에서 관장하였다. 또한 민족을 몽골인, 생목인, 한인, 남인의 네 계급으로 구분하여 민족 간의 차별을 엄격히 하였다. 남인이란 남송 지역의 한인을 칭하던 말이었다. 몽골인은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의 중추를 독점하였고 생목인이 보좌역을 담당하였다. 한인과 남인은 간부직에 등용되는 일 없이 가장 천대를 받았다. 원나라는 말기에 제2계승 분쟁, 라마교 숭배에 따른 퇴폐와 악습, 흑사병과 비슷한 전염병의 유행, 연이은 천재지변으로 국력이 쇠퇴했다. 결국 원나라의 지배에 대한 한족들의 불만과 조정의 경제 착취에 신음하던 농민의 불만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1348년 절강에서 방국진이 해상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을 시작으로 1351년 백년교도인 홍건적이 봉기했다. 이때 홍건적에서 두각을 나타낸 주원장이 다른 반란자들을 차례로 쓰러뜨리고 화남을 통일해 1368년 남경에서 황제로 즉위하여 명나라를 건국하였다. 주원장은 즉위와 동시에 대규모로 북벌군을 편성하여 대도까지 육박했다. 결국 1368년 마지막 황제 순제는 대도를 버리고 북쪽의 몽골 고원으로 물러났다. 원나라가 사상 유례없는 대제국을 건설하고도 불과 90년 만에 멸망한 것은 그들의 정치가 거칠고 낙후된 생활에서 얻은 유목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환관의 폐해와 농민반란으로 멸망한 명나라의 역사. 명나라의 태조 주원장은 한족 부흥의 기치를 높이 내걸고 일어난 곽자응의 부하가 되었다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장사성, 방국진 등의 군웅을 물리치고 1368년 명나라를 세워 남경에 도읍하였다. 주원장은 이어서 원나라의 잔존 세력을 막북으로 몰아내고 중국을 통일하였다. 홍무제 주원장은 오랫동안 전란에 시달려온 백성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감세와 면세를 실시하였으며 수리사업과 개간사업을 추진하여 생산 촉진에 주력하였다. 홍무제와 영락제의 재위 시기에 거대한 운하와 수로가 건설되어 농업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군사력도 증강되어 주변 국가들을 정벌하는 등 전성기를 맞았다. 태조 홍무제는 자신이 죽은 후 공신들이 득세할 것을 크게 두려워한 나머지 창업의 공신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여 주씨의 명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 하였다. 주원장의 손자인 건문제 때 정난의 변이 일어나 연왕 주체가 영락제로 제위에 올랐다. 영락제는 1421년 수도를 북경으로 옮겼으며 영락대전을 편찬하였다. 한편 환관정화로 하여금 대선단을 이끌고 동남아시아 일대와 인도양 일대를 항해하게 하여 명나라의 국위를 선양하였다. 영종 때에는 환관 왕진이 득세해 국정이 문란하였고 몽골 오이라트부가 침입한 토목보에 변해서 영종이 포로로 잡혀가는 치욕을 겪었다. 헌종 성화제와 효종 홍치제의 치세는 명나라의 안정시기로 일컬어진다. 그 후 정덕제가 즉위하자 다시 환관이 득세해 정치가 부패하였고 특히 청계제 때 환관 위충현의 횡포는 극에 달하였다. 신종 만력제가 즉위하면서부터 동북 쪽에서 여진족의 누르하치가 세력을 확장하더니 끝내 중국을 침범하였고 백성들의 가중한 세부담과 심한 기근으로 농민반란이 잇따라 일어났다. 농민반란 가운데 이자성은 그 세력이 가장 강하여 마침내 북경성을 점령했다. 결국 청나라의 거듭되는 침략과 이자성의 난으로 숭정제가 자결함으로써 명나라는 17대 277년 만에 멸망하였다. 그러나 이자성 역시 사내관 총병 5~3개의 반민족 행위로 인해 북경에서 쫓겨나고 청나라가 마침내 중국을 통일하였다. 이후 청나라는 이자성의 반군과
곳곳에서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던 남명의 주원장 후손들을 모두 멸하고 각 지방의 행성들을 만주족 귀족들로 대체하여 중국 지배를 시작하였다. 서구 열강에게 나라를 잠식당한 끝에 왕조의 역사를 마감한 청나라의 역사. 오삼계의 반민족적 행위로 난공불락의 산에 관해 무혈입성한 예친왕은 손쉽게 북경에 들어가 이자성을 몰아내고 청왕조가 명나라를 승계한 중국의 정통왕조임을 선언하였다. 1644년 태종 홍타이지 다음에 즉위한 순치제 때부터 청나라는 명나라의 수도였던 북경을 수도로 삼았다. 청군이 만리장성을 넘어 중원으로 들어와 저항하는 명나라의 장군을 진압할 때 양주십일과 가정삼도라는 대규모 학살 사건을 일으켰다. 제4대 강희제는 명나라의 유신들이 세운 남명 정권을 완전히 소탕하고 오삼계 등이 일으킨 3번의 난을 평정하였으며 대만의 정성공 정권을 평정함으로써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였다. 이로써 명나라의 영토를 모두 회복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주변의 내몽골, 위구르, 티베트를 모두 정복하여 유라시아 최대의 제국을 이룩하였다. 1689년에는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러시아의 동방 진출을 저지하였다. 이 기간에 영토의 확대뿐만 아니라 군 주권이 강화되고 여러 제도가 정비되었으며 국가 재정이 충실해졌다. 또 강희제는 천하에 흩어져 있는 학자들을 북경에 모아 대대적인 서적 편찬 사업을 벌였다. 가장 유명한 것은 중국 최대의 자전으로 일컬어지는 강희자전이었다. 강희제로부터 옹정제를 거쳐 걸륭제에 이르는 100년 동안은 청의 전성기로 일컬어진다. 그리하여 1683년부터 1830년까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경제가 발달하면서 강력한 군사력과 국력을 바탕으로 청나라의 평화, 즉 팍스 시니카를 이룩하였다. 청나라는 원나라처럼 이민족이 중국을 지배한 경우였으나 한족 지배 정책은 서로 달랐다. 원나라가 철두철미하게 몽골 민족만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일관하여 정치상의 결정권을 모두 몽골 민족이 장악한 데 반하여 청나라는 만주족과 한족이 협력해 정치를 수행하는 정책을 펴나갔다. 그러나 전성기인 강희, 옹정, 걸륭의 시대를 지나면서 창업 당시에 청신했던 기풍이 점점 사라지고 사치풍조에 젖어들면서 정치가 부패하기 시작하였고 사회적 모순이 드러났다. 이리하여 제8대 왕제 도광제부터 제12대 왕제 선통제에 이르기까지 고질적인 부정부패, 반란, 서구열강 세력의 침탈 등으로 국력이 약해지며 점차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 특히 군사력의 근간을 이루는 팔기군이 부패하면서 백년교의 난을 막지 못해 국내의 상황이 불안해졌고 1840년의 아편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청조의 무력함을 드러내게 되었다. 1851년에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자 청조는 더욱 궁지에 빠졌으며 1856년에 일어난 에로오 사건으로 영부련합군에게 공격을 받음으로써 더욱 위기에 몰렸다. 1864년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면서 겨우 평온을 되찾아 중흥을 꾀하는 듯 했으나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로 다시 좌절하고 전국토는 열강들에게 잠식되었다. 양무운동과 변법자강운동 등으로 마지막 발버둥을 쳐보았으나 1900년에는 이화단의 난이 일어나 열강의 연합군이 북경을 점령하는 등 기우는 해를 막기에는 때가 늦은 듯이 보였다. 청조는 입헌개혁 정치를 서둘러 준비했으나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국 역사의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가 폐위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문화적으로는 강희제의 강희자전과 걸륭제의 사고전서 등 대편찬 사업이 이루어졌다. 일본의 침탈과 공산당의 국토장악을 막지 못해 대만으로 피난간 중화민국의 역사. 1912년 1월 신해혁명의 성공으로 손문의 삼민주의를 강령으로 하는 중화민국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강력한 북양군벌을 배경으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원세계의 전횡과 권력욕 때문에 민주주의 건설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원세계는 자신이 황제가 되기 위해 황제제도의 부활을 꾀하는 등 정권욕을 채우려다가 실패하였다. 이어서 1917년에는 장훈이 선통제의 복위를 꾀했다가 실패하였다. 그 후 단기서, 오패부, 장장림, 풍옥상 등의 군벌이 권력 다툼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이 틈을 노린 일본은
독일이 소유했던 산동반도의 권리를 승계하는 한편 21개조 요구사항을 승인하도록 강요하였다. 1916년부터 중국의 침투에 야금야금 챙긴 일본의 이권은 21개조 요구사항보다 10배나 넘는 엄청난 것이었다. 데라우치 내각은 1916년 10월부터 1918년 9월까지 약 2년 동안 3억 원이 넘는 차관을 단기서에게 제공함으로써 중국 진출에 성공하였다. 단기서는 중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이 자금으로 자신의 군대를 강화했지만 그것은 군벌 간의 혼전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었다. 1923년 이후 다른 세계의 열강들도 중국에서의 이권을 다투었고 이에 불만을 가진 지식인, 학생, 노동자들은 외세 배척 운동을 벌였다. 1919년의 오사운동이 대표적인 예이다. 정부는 오사운동에서 제기된 민중들의 항의에 굴복하였다. 1925년 손문이 죽은 후 국민당은 광동에 국민정부를 수립하였다. 이어 다음 해인 1926년 북벌을 개시하여 상해와 남경을 점령하였다. 북벌군 사령관 장개석은 상해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남경 정부를 수립하고 국민당 좌파와 공산당이 손을 잡은 무한정부와 대립하였으나 얼마 후 무한정부도 공산당과 결별하고 남경 정부에 합류하였다. 그 후 북벌이 재개되고 1928년 장장림이 봉천에서 폭살되자 중국 전역이 국민당 수중으로 들어왔다. 이로써 남경을 수도로 하는 국민당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되었다. 한편 1931년 일본 관동군은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 지역을 점령하였으며 1932년 3월 1일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다가 퇴위한 선통제를 만주국의 허수아비 황제로 내세웠다. 국민당 정부는 만주사변 이래 일본의 침략 전쟁에 무저항주의를 택하고 오로지 공산당 타도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폈으나 장개석이 장항량의 동북군에게 감금당한 서한 사건을 계기로 제2차 국공합작이 성립되어 항일 민족통일전선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중일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의 반목으로 태평양전쟁 종결과 함께 국공합작은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결국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 세력은 대만으로 이동하고 공산당은 1949년 10월 1일 북경의 천안문 광장에서 모택동을 주석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공식 선포하였다. 자신있게 하나의 중국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중국.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공식 선언한 모택동은 빠른 시일 내에 부강한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그의 정책은 대약진운동으로 구체화되었다. 대약진운동은 1958년부터 1962년 초까지 모택동의 주도로 시작된 농공업의 대증산 정책이었다. 모택동은 생산성 이론에 입각해 이 정책을 추진했지만 농촌의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시킨 급진적이고 무모한 정책이었다. 무리한 집단 농장화와 농촌에서의 철강 생산으로 대표되는 대약진운동은 4천만 명 이상에 이르는 사상 최악의 아사자를 내고 큰 실패로 끝이 난다. 이 때문에 그의 권위는 추락하였다. 경제를 재건할 방법을 두고 모택동과 유소기가 대립하였고 수세에 몰린 모택동은 일단 권력을 내어놓고 자중하는 듯하였으나 자신의 권력 회복을 목적으로 문화대혁명을 일으키게 된다. 문화대혁명 기간 중 모택동으로부터 반혁명파로 규정된 많은 사람이 탄압당하거나 학살되어 국내는 일시 내란 상태가 되었다. 또 중국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반혁명적인 존재로 간주되어 파괴되는 일도 일어났다. 문화대혁명은 모택동의 죽음과 함께 종결되었고 역거명과 등소평 그리고 인민해방군의 지지를 얻고 화국봉은 문화대혁명 기간 중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사인방의 체포를 명령하였다. 사인방의 체포는 역사적으로 문화대혁명 시대의 종말로 간주된다. 일단 화국봉이 모택동의 뒤를 이었으며 이어서 등소평이 실권을 장악했다. 소련이 붕괴하자 중화인민공화국은 자유롭게 미국과 서방에 개방적인 정책을 펼 수 있었다. 또한 등소평 시대의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견제함과 동시에 혼합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등 경제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현대화를 지향하였다. 경제개방 정책 40년의 결과 중국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세계 곳곳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제2의 팍스 시니카를 꿈꾸고 있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강력해진 영향력을 바탕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이상으로 5천년 중국 역사를 50분에 걸쳐 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